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4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은씨. 네, 누구시죠? 저는 안학내 역할을 맡고 있는 유민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을 맡고 있는 배나은 활동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아, 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월요일 날은 원래 저희 부녀회지가 방송을 하는 날이죠. 근데 4월 16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그 민원련 포럼 세월호 참사 4주기 보도 참사는 끝나야 한다. 요거를 녹음했던 내용, 녹화했던 그 내용을 팟캐스트 버전으로 만들어서 그날은 그걸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당일에는 이제 저희들이 월요일날 물론 제가 낮은 목소리로 임하긴 하지만 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웃고 떠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참사에 대해서 반성하는 언론인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이런 보도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함께 들어보는 것이 더 의미 깊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당일에는 이 방송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세월호 앞두고 또 조선일보 이런 데서 네. 세월호 흔들기에 나섰더라고요. 뭐 광화문 광장에서 물러나야 된다. 뭐 안산은 지금 갈라져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4월 16일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지 이 언론들의 태도를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디어 스크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최남수 YTN 사장의 중재안 판 깨기 의혹이라는 기사입니다.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의 기사인데요. 지금 그 최남수 YTN 사장과 YTN 노조의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노조가 71일째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이제는 선을 넘었다. 이제는 본인이 직접 중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재가 벌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사측과 노조 측의 입장을 가지고 이제 어떤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중재를 하면은 중재한 내용은 서로 이제 너는 들어보고 나도 들어보고 이제 합의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줄다리기가 계속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미디어오늘 기자에 따르면 최남수 YTN 사장 측이 그 중재안을 흘렸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사측의 내용이 오갔는지 이미 YTN에서 다 알고 있더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YTN 사내에 어떤 사측이 어떤 요구안을 냈는지 중재 요구안을 냈는지를 딱 알려진 내용을 보면 8월 말에 중간평가를 하자. 그리고 정규 직원 665명을 대상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만약에 60% 이상이 그때도 반대할 경우 사퇴한다. 이런 안을 냈다고 합니다. 60% 이상이 반대하면? 네네네. 그래서 미묘한 숫자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YTN의 노정면 기자가 노조가 이제 즉시 퇴진을 하라고 했는데 8월로 미룬 것도 희한하지만 60% 이상의 반대라는 것 거기서는 자기 실수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과반도 아니고 60%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이 찬성해야지 내가 있겠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임을 60%를 얻으면 가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신임을 얻으면 가겠다가 아니라 60% 이상이 반대해야 나가겠다.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60% 넘으면 자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안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노정민 기자는 이거는 너무 지나친 대우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60%까지 자신 있다는 거잖아. 아마 비율이 그렇게 왜냐면요, 665명이 정규직인데 그 중에 이제
380명이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YTN이 아까 정규직이 665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보도국 기자가 2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명 중에 75%는 YTN 지부에 가입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 그러니까 200명 중에 75%라고 하는 거는 보직 간부를 제외한 기자들이 거의 다 지금 YTN 노조에 가입해서 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쨌든 최 사장의 요구대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고 설령 이제 최 사장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보도국은 결국엔 반대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665명 중에라고 이제 최 사장이 얘기했잖아요. 60% 이상이 나를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 했는데 만약에 그 퍼센테이지가 60%에 못 미쳐서 안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직종이 있으니까 안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도에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보도국의 대부분은 그건 계속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갈등이 사실은 해소되는 그런 안은 아니다. YTN이 이제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인데 계속 이 YTN 기자들의 어쨌든 절대적인 반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계속 수장에 있으면 과연 그 리더십이 과연 유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공백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이유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최 사장의 결격 사유도 있고 해서 최 사장이 사퇴하는 게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끝내고 YTN의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는 거,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YTN에는 최 사장이 어쨌든 있으면서 예전에 그 적폐 방송을 이끌었던 간부들이 아직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많은 언론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그리고 시민들과 빨리 다시 좋은 방송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도 YTN에서 좋은 방송 나왔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그 YTN 노조 그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세월호 포럼에 오셔서 저희들이 믿을 건 시민밖에 없다라고 했던 말이 오늘 다시 한번 또 기억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MBC에서 지인 인터뷰 등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징계가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기다리는 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2일 열린 방심위 그 방송심의소위원회에 박성재 MBC 취재센터장이 의견 진술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어로 전 인턴 기자랑 자사 직원을 참여시켰던 사건하고 제천 화재 사건 당시에 소방관들을 향해서 자극적인 보도를 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것인데요. 두 건이 조금 다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지인 인터뷰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다들 기억을 하시겠죠. 무술년 최대 화두 개헌 시민의 생각은? 이라는 리포트였고요. 거기에 나왔던 그 대학생 주모 씨가 사실은 MBC 뉴미디어국의 인턴 기자로 활동했었던 당사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리포트를 작성한 그 기자와 함께 근무를 했던 이력까지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 씨에 이어서 등장했던 회사원 남모 씨 같은 경우는요. 기자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인들로만 정말 다 구성이 되었던 리포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방송됐던 전자담배 가격 인상 리포트에서도 자사 직원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한 경력이 있고요. 근데 이 기사는 어쨌든 굉장히 논란이 불거졌고 MBC가 해당 기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학회에 경위조사까지 의뢰를 했었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 방송소위 그 제재 수위는 행정지도인 권고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박성재 취재센터장은요, 해당 기자는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이번 기회를 뉴스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그 개인 징계는 뭐였느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감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송심의위의 추가적인 결정이 나오면 또 다른 징계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방송소위 위원들이요, 그냥 행정지도로 일단 하자, 그러니까 법정 제재가 아니라라는 걸로 뜻을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력이 과잉된 거다. 그러니까 새 사장하고 본부장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이 과잉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같은 실수가 또 반복이니까 같은 잘못을 또 한다면 그때는 이거는 중징계를 피하기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뀌려고 하는 면을 많이 이제 높이 산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같은 날 좀 이렇게 살펴봤던 제천 화재 긴박했던 상황 그 당시에 그 CCTV 영상 공개했던 리포트는요. 네, 법정 제재 건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제천 그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소방대원을 가르치면서 가스마스크만 착용한 소방대원들은 사람들에게 멀리 물러나라고 하지만 직접 구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소방대원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한다던가 했죠. 근데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가스마스크 쓴 대원은 응급환자 이송하는 구급대원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이었고 역할이 달랐던 건데 그렇죠.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왜 이 사람 들어가서 불 안 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구도가 얘기한 나와서 거죠. 그리고 무전기를 들고 이제 걸어다녔다고 지적을 했던 그 대원은 화재 상황을 파악하던 또 현장 지휘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무렇게나 보도를 해서 문제가 됐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질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MBC가 이 건을 두고 정정 보도를 했죠. 사과하고. 그렇죠? 그죠. 그렇긴 했지만 이미 좀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 심의위원이 했던 말 중에 이게 좀 눈에 띄네요. MBC는 유독 보도에 CCTV 활용하는 빈도가 일단 높고요. 네, 그리고 잃어버린 9년 이야기를 하는데 해당 기간 이전의 보도,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9년 이전의 보도가 좋았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9년 탓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했던 거죠. 그리고 신속성만 따지느라 정확하지 못했고 정상적이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소방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도 못한 사람들이 리포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좀 악의적인 리포트를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적이 많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 방송했지만 이미 방송 내보내고 일 터지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냥 면피식으로 잘못된 거 보도했네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무슨 그게 면피가 되겠느냐라는 지적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원 합의로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법정 제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의견 제시 권고까지는 행정인 이것이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이렇게 타격이 없는 사실상 아무 타격이 없는 것이고요. 주의부터는 이제 법정 제재죠. 네, 근데 그 법정 제재가 나온 상황입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미디어 스크랩 시간에서 오랫동안 이제 조선과 중앙에 문정부 블랙리스트 몰이 해가지고 티키타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 나온 거는요. 나쁜 보도 스크랩 보고서 갖고 온 거는요. 그게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주일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일보가 어떻게 얘네가 그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블랙리스트 어떻게 했고 막 거짓과 허위와 왜곡과 추측으로 만들어진 그런 기사였고 근데 그거를 또 조선일보가 받아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더라. 그게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바로.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조선일보가 이제 마치고 끝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조선일보판 블랙리스트죠. 그래서 이번엔 해외판 블랙리스트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해외에도 블랙리스트 가동이가 지금 가동해서 한미연구소 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선일보가 이 내용을 또 열심히 또 실으니까 중앙일보가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주일간의 보도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월 6일에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4월 6일, 7일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일요일 안 나오니까 9일. 이렇게 3일 동안 6, 7, 9 이 3일 동안 조선일보가 한미연구소 관련된 보도를 몇 건을 냈을까요? 뭐 5건? 6건? 아니 조선일보 수준을 뭘로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6건? 6, 7 그리고 9일 3일 동안. 3일 동안? 4건? 10건? 뭘로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16건을 냈습니다. 16건을 6, 7, 9 3일 동안 16건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선일보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제가 TV조선인 줄 알고. 여러분 블랙리스트 몰이하려면 이 정도 내줘야 됩니다. 제가 질량 공세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6, 7, 9일 3일 동안 내내 일면을 다 배치했어요. 1만 배치하고 3, 4만 배치하고 사설 가고 칼럼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6, 7, 9일까지. 그래서 6일이랑 7일에는 조선일보밖에 이 보도를 안 내요. 조선일보가 자기가 이렇게 낸 거니까. 6일, 7일 안 나오는데 이제 9일부터
다른 이제 신문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9일날 경향, 동아, 한겨레, 한국 이 네 개 신문사는요. 기사가 하나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 청와대 반박은 어땠고 이런 내용 다는 건데 하나 둘. 그럼 9일날 중앙일보는 몇 개를 냈을까요? 9일 하루 동안. 네, 하루. 6건. 4건 냈습니다. 아. 다음 날부터 이제 조선일보는 기사를 안 내요. 화요일날 기사 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한 건 나오고 목요일날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앞에 쫙 끌고 뒤에 논란 나왔잖아요. 논란이 뭐 기사가 뭐 이상하다, 뭐 사실관계가 틀린 거 같다 나온 다음에 조선일보는 사실 싹 빠진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치고 빠진 거죠. 근데 중앙일보는 9일부터 해서 9일, 10일, 11일, 12일 해가지고 총 12건의 보도를 내면서 따라갑니다. 주워 먹네요. 그러니까 앞에 16건으로 조선일보가 싹 빼주고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약간 논란되니까 쭉 빠지고 중앙일보가 쭉 따라가 주는 거죠. 뒤로. 근데 중앙일보는 12건 중에 6건이 칼럼과 오피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의 부분으로 그러니까 기사로 조선일보가 많이 맞았거든요. 사실이 좀 다른 문제로. 그러니까 기사로 승부보다는 사설과 오피니언을 통해서 계속 칼럼을 통해서 여론몰이를 하는군요. 이거는 블랙리스트다. 이거를 주장으로 가는 거죠. 개인 의견 형태 혹은 뭐 사회 의견으로 정리하는 그런 양상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더 그냥 주고받고 아니라 이렇게 정말 역할 분담이 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시죠? 편집회의를 같이 하나 봐요. 요즘에 같이 해. 그래요? 저희 결론도 요즘에는 같이 하나 봐 진짜. 같이 하는 것으로 의심될 지경이다. 아니 편집회의는 같이 하진 않고요. 전화 정도? 우린 모르지만 그렇게 보일 지경이다. 네. 왜냐면 같은 신문사 같으니까 약간 느낌이 같은 전선으로. 왜냐면 중앙일보가 그때 통일 외교 그거 냈을 때 기사 냈을 때 블랙리스트 냈을 때 처음에 중앙일보 갔잖아요. 근데 중앙일보가 또 이게 추측과 왜곡이다 하면서 막 비난 받으니까 중앙일보 약간 빠졌단 말이에요. 그때 조선일보가 사설로 딱 붙어줬거든요. 같은 둘이 역할이 바뀐 거죠 지금은. 절묘하네. 네, 이렇게 지금 붙어서 가고 가족이네 가족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17건 보도가 궁금하잖아요. 무슨 보도를 했을까 도대체. 솔직히 안 궁금한데. 아니야 궁금해. 궁금해야 합니다. 왜냐 여기서도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미 연구소 지원이 중단했다. 뭐 이런 거는 뭐 국회가 이렇게 했고 그래서 문을 닫을 지경이다. 뭐 이런 보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 전달 2건.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라 대외협력 대외경제연구소가 반박한 거 1건. 3건이에요. 17건 중에 3건이 단순 전달 2개랑 반박 1건. 나머지는 한미연구소 관계자 인터뷰, 워싱턴 싱크탱크 반응, 홍일표 행정감 논란, 블랙리스트 한정, 청와대 해명 재반박. 그러니까 나머지 14건, 17건 중에 14건이 82.4%가 다 이건 블랙리스트다라는 걸 얘기하는 보도인 거예요. 무조건. 그 청와대 반박은 딱 한 건 있는 거고 다 이거는 블랙리스트. 이거에 대해서 워싱턴은 너무 놀랐어. 발칵 뒤집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억울해. 특히 보면 한미연구소 관계자 인터뷰가 5건이나 되잖아요. 이 기사가 인터뷰로 다 채워져 있어. 5건이. 한미연구소면은 지금 한미연구소 대상이잖아. 대상. 관계자가 다 이름만 바뀌어가면서 기사가 5개 나온 거. 똑같은 내용의 논조가. 이거는 블랙리스트고 이건 개입했고 어떻게 한국 정부가 이럴 수 있고 실망스럽다는 게 한 명은 뭐 갈루치 이사장 한 명은 또 누구 해서 그런 인터뷰 기사들로 계속 반복해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지금 기사거리가 안 되는데 기사량을 계속 늘리면서 이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취재한 내용이 충분하면 다양한 내용의 기사 구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기사가 같은 맥락 기사가 나오는 거는 취재거리가 이제 몇 개 없는 거죠. 근데 그걸로는 이 취재거리가 별로 안 돼서 원래 하루 이틀치 분량인데 아니면 뭐 하루 이틀에 한 6건 정도의 분량인데 이렇게 가면 이게 몰이가 안 되니까 자신의 의도가 안 맞으면 이거 기간을 늘리면서 기사 양을 늘리는 게 그런 수가 있는데 그런 수가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의심되는 거죠. 특히 38루스라고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 부소장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있어요. 뭐 나는 이렇게 한국 정부에 당할 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나는 뭐 어떻다 뭐 이메일을 지우지 않았다는 등 막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무려 5번은 언급돼요. 기사에서 4번, 사설에서 1번. 그러니까 그 사람의 페이스북 그 언급된 글이 이 기사에서 나오고 저 기사에서 나오고 이 기사에 나오고 이 기사에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우락가기라고 막 이쪽에 막 섞고 있는 거예요. 막 섞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가 다 안 만들어지니까 마치 계속 넣는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나 분명히 이거 제가 이거 어제 본 기사 같은데 내가 똑같은 기사 또 봤나 했는데 다음날 기사였던 느낌.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필수 요소처럼 다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 의지,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량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면을 터니까 1면에 우선 내고 3, 4면에 거의 전면으로 털어야 되는데 기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여기서 넣었던 거 여기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 넣고 그림으로도 한 번 더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 3일을 썼던 겁니다. 이 조선일보가. 아이고, 기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편집부가 고생을 했겠죠. 야 이거 다시 갖고 와라 이러면서 이거 다시 거기서 빼 이렇게 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청와대 반박 하나 다뤘댔잖아요. 근데 어디다 달았냐? 제가 사진으로 보고서에 넣었는데 전면이 있으면 하단 왼쪽. 하단 왼쪽이요? 하단 왼쪽.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그러네요. 곳입니다. 주목도 가장 높은. 이렇게 넘기면서 볼 때 가장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원래 이제 저희가 배치 얘기할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손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오른쪽 위에서부터 이렇게 왼쪽 하단으로 주목도를 쭉 떨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왼쪽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제목의 글씨체는 뭐였을까? 당연히 명주체였습니다. 2단짜리로 짤막하게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청와대나 대외연구소의 그 반박은 중요하지 않다. 원래 듣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박이 많이 나오고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부터 기사 안 냈다. 그게 조선일보의 방향이었습니다. 중앙일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설과 칼럼으로 계속 뒤받침을 해줬다. 이런 내용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 사설이 6개인데 5개는 다 블랙리스트다 하는데 사설로는 한미연구소 이렇게 날려버리면 안 된다. 니네 정부가 이렇게 해서 왜 블랙리스트라고 코드 인사냐 이런 사설이 나왔는데 바로 옆에 칼럼은 이거는 한미연구소 잘못이다. 아 진짜요?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칼럼과 사설의 논조가 다른 게 마지막 그 11일 날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얘기 드릴게요. 김현기의 시시각각 워싱턴에서 돈 주고 뺨 맞은 우리 정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설픈 대응이 논란을 키웠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한데요. 내용은 이것의 기본적인 문제점은 USKI에게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한미연구소입니다. 한미연구소에 있는 게 맞다. 예산 문제와 연구 실적 등이 너무 부실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세련되지 못한 대응을 해서 이 칼럼의 마지막은 오만한 한미연구소나 한심한 정부나 도끼인 객낀이다. 이렇게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칼럼에서는 자기네도 자기 이름 걸고 칼럼을 쓰는 사람도 이 지금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중앙일보의 사설은 제목이 소중한 공공외교자산 이대로 날려버리는가 이렇게 해서 계속 한미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소중한지를 치켜 세우는 근데 이제 그런 건 냈죠.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번 사태에서 한미연구소가 전혀 허물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예산 문제를 살짝 끼워넣긴 했는데 다시 하지만 학문의 자유로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특정 세력 입맛에 맞도록 사실이 왜곡되는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이번에 잘해야지. 이러면서 마치 정부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몰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겨레나 한겨레는 계속 이거 방만 운영의 문제다. 방만 경영의 문제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대응을 했고요. 경향신문은 이거는 이 사태는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갖고 오면서 커졌는데 이 보수 언론의 보도가 도를 지나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사안을 보면 사실 이 한미연구소가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연구소에서 초청하고 거기서 개건연구원으로 있으면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 개건연구원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2008년도에는 이재호 전 의원이 갔었고 최근에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갔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다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오히려 정치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이건 타이건 뭔가 정치에서 이제 좀 약간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존스 홉킨스 때 그 타이틀로 초청을 하고 거기에 가 있고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연구하러 갔다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김부겸 지금 행정부 장관도 갔다 왔고 그래서 이거는 보수와 진보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운영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됐는데 사실은 여러 그 정치인들과의 관계로 이 구소장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사실 그런 걸 개선하려고 한 노력보다는
그런 어떤 수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던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분이 12년 동안 지원을 받은 게 바로 그런 문제가 개선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수완의 문제다, 정치인들의. 그래서 이거를 진보 보수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갖는 거예요. 거기가 왜 블랙리스트라고 타격을 받는다고? 그거 이상한데? 이렇게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의 보도가 너무나 무리했다. 이렇게 보는 게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 아니다. 얘기하고 이분이 20억가량을 받는데 예산 보고서가 다 두 장뿐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쭉 나오는 걸 보면 아, 그럴만하네. 하니까 사실 보도가 지금 다시 아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논란만 일으키고 시끄러운 소리만 막 냈다가 결국엔 빠지는 그런 게 지금 중앙일보, 조선일보가 서로 바통 넘기게 하면서 아, 이번엔 네가 그러면 네가 이번엔 사설로 받쳐줘. 아, 이번엔 칼럼으로. 이런 식의 지금 뭔가에 마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에 조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선거에서 문정부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문정뿐만 아니라 문정부 지지율이 높으면 어떤 게 따라오냐면 당연히 여당 지지율도 같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지방선거는 후보가 누군지보다 집권당, 집권 정부에 대한 흠집이 바로 선거로 연결이 되잖아요. 부정적 의견 아니면 견제해야겠다. 이런 심리를 계속 자극하려는 게 아니냐. 이 조선과 중앙이 계속 이렇게 무리수 보도하는 거. 사실에 근거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고 하는 거 좋지만 사실도 아닌 거 결국 이게 드러나는 걸 가지고 계속 무리하게 일면 배치를 계속하면서 계속 블랙리스트다. 뭐 문정부의 과도한 이제 막 70% 지지율을 얻은 이런 과도한 그 칼 휘두르기 이런 거 문제다. 견제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건 선거에 개입하라는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받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거 보도로 네, 발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해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진짜 확실히 선거 시점이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띄네요. 확실히. 오히려 지금 신문의 문제는 네. 선거 보도가 별로 안 맞아요.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보수 신문이 옛날에는 뭐 선거가 되면 뭐 국회의원이랑 선거가 되면 인물의 문제로 많이 갔다면 지금은 선거는 없어요. 그냥 정권, 정부의 문제, 오만한 청와대, 과도한 청와대 이런 식의 계속 프레임이 계속 던져지고 있다. 이거는 근데 맞으면 정당한 비판이면 그래 오케이지만 자꾸 사실관계를 뒤틀면서 아닌 걸 자꾸 끌어당겨서 추측과 왜곡으로 쓰는 건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한 주에 나쁜 선거 보도를 뽑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선거 보도가 없고 다 지금 방송 같은 경우는 톱이 뭐 TV조선 같은 경우도 톱이 다 김기식 뭐 네. 관련 보도, 뭐 관련 뭐 청와대 관련 논란 막 이런 것들이 보도가 거의 한 80~90%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보도 전체를 보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이걸 바로 네. 선거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처럼 그러니까 예전에 대선 이럴 때처럼 후보자들에 대한 그 보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이걸 선거 보도로 분류를 해야 되나 계속 그런 고민을 하게 고민이 되는 들죠. 거거든요. 저희도 이거 보고서 쓰면서 이거 선거 보도로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쭉 흐름이 이거는 이건 선거다 이렇게. 왜냐면 이게 정말 사실관계를 확인 못해서 나온 실수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온 거다라고 오히려 보여지는 거예요. 확인하고도 그냥 간 거다. 그럼 왜 악의성을 지금 보이냐라는 걸 보면 이건 선거 개입 의도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거 관련된 얘기는 좀 해봤으니까 네. 이번엔 좀 다른 이슈를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다른 뉴스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삼성 얘기를 하는 게 최고죠. 지난번에도 삼성 나왔는데 삼성은 진짜 말했듯이 너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맨날 다른 뉴스가 네. 같은 게 아니야. 다른 거. 네, 다 그렇죠? 다른 이슈예요. 지난번에 나왔던 거는 이제 노조 파괴 공작이었죠. 노조 파괴였죠. 이번에 나오는 거는 정보 공개 청구 관련된 네. 문제입니다. 반도체 문제인 거죠. 네, 삼성 반도체. 네, 내용을 직업병.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 한 2달 전이죠. 올해 2월 1일인데요. 대전 고등법원 행정일부에서 삼성전자 온양공장, 여기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범우 씨 유족이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맞아요. 상황이야라고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씨는요, 삼성전자 그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도중에, 그러니까 원래 건강하던 분이었어요. 갑자기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자, 유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산재를 신청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구조상 산재를 유족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피해자가 내가 다른 요인이 없다. 오직 여기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 병에 걸린 거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공장 안에서 어떤 유독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그게 작업자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 자료가 뭐냐면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유독물질을 다루는 사업주들이 6개월 단위로 계속 보고서를 써서 정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고용부가 이걸 항상 제출을 받아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고용부에 우리 그 보고서 공개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고용부가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했었어요. 여태까지. 네, 여태까지 계속 거절해왔는데 네. 그때마다 그 거절의 논리는 뭐냐. 이거는 기업 비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업에서 하는 어떤 영업의 핵심 그런 네, 비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 공개하면은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 반도체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이 반도체를 이게 공개되면 이 반도체를 내가 하는데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 쭉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업장들이 삼성 반도체 기술을 요게 있으면 이런 논리예요. 이런 거 쓰네. 막 이러면서 다 가져갈 거다 이거죠. 근데 직업병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없으면은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다른 자료가 사실 없는 거죠. 일반인이 무슨 수로 그걸 그렇죠. 입증을 해? 내가 평소에 뭐 이렇게 무슨 테스트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계속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쨌든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건 거죠. 이렇게 정보 공개 거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 즉 정보 공개하게 해달라라는 소송을 냈는데 대전고등법원에서 유족 편을 들어줬다. 그것은 삼성 측에 제출한 그 자료 고용부에서 유족한테 공개해라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원래 1심에서는 공개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항소심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그래 공개하는 게 맞다. 마땅하다 공개하는 게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고용부 입장에서는 버틸 이유가 없죠.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을 내렸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이 보고서 안에 담긴 내용이 어떤 삼성전자 경영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삼성전자에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공개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고용부 입장에서는 뭐 전혀 뭐 버틸 이유가 없으니까 낸 거, 뭐 오케이. 고용부가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까지 안 간 거예요. 그죠. 대법에 상고하지 않고요.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2월 1일 날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2월 18일 날 공식적으로 우린 유족한테 자료 공개하겠습니다라는 결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느냐면 앞으로는 안전보건자료 정보 공개 지침 개정.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더 쉽게 공개가 될 수 있게 관련 그 법안 소송까지 안 갈 수 있게 지침을 다 개정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아예 시스템화 시키겠다. 그리고 노동자 생명 건강에 필요한 정보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그냥 방침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어쨌든 기류가 바뀐 겁니다. 원래는 삼성 측 기류였던 건데 그죠. 그게 지금 바뀌면서 노동자의 생명권을 위해서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냈고 그럼 우리가 항소에서 또 그 유족들이 계속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어쨌든 여기서 알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개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선언을 한 이후에 실제로 몇 건의 그 산재 신청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결정을 내려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3월 12일 날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요. 그 림프암 판정을 받은 김모 씨의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겠어요? 삼성 측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이제는. 이 나쁜 고용노동부 지금 PD님은 양손을 하늘로 뻗쳐서 이렇게 흔들었는데 야! 하는데 맞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요.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에는 자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달라 라면서 또 그걸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또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한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공개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다음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요거 결과 나올 때까지 정보 공개 집행 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 공장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처음엔 오케이가 됐잖아요. 삼성 측에서는 이거 얘기 다 끝나기 전까지는 그거 오케이 하지 마라고 했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삼성 측 요청 받아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공개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4월 5일 날 해명 자료를 하나 냅니다. 삼성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 전면 공개 결정에 따른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삼성 측이 이렇게 행정 청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언론들이 붙어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를 낸단 말이에요.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고용노동부가 너네 그런 보도 내지 마. 그러니까 그런 보도 내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라면서 해명 자료를 낸 거예요. 왜 이것이 정보가 공개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은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기업 영업 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고 판결을 이미 했다. 네. 그리고 설령 전 이 부분이 참 좋은데요. 해당 정보가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이더라도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법원 판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것이다. 좋네.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4월 9일 날에는요. 아예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기업의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일하다가 질병을 얻은 근로자에게 있어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산재 입증에 있어 꼭 필요한 절실한 자료다. 따라서 우린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용노동부가 이렇게 버티니까 이제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언론들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날뛰겠죠. 고용노동부를 공격하겠죠. 네. 그 양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판결이 2월 1일 날 났는데 그리고 지금 현 시점까지 계속 고용노동부하고 삼성 측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 보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 당시 법원 판결은 왜 그렇게 나왔으며 삼성은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맥락을 짚어주는 보도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보도 자체가 안 되거나 하더라도 삼성 측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가 너무 많다. 이게 저희 보고서의 문제제기 그 지점입니다. 신문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삼성 입장을 대변한 신문사 3군데. 설마 조중동이 네, 설마가 조중동이 아니라고 설마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혹시나가 역시나. 저 이거 퀴즈는 아니었고요. 저 혼자 한번 혼잣말 해본 겁니다. 저도 뭐 맞춘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네. 삼성 입장 대변은 조중동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6개 종합일간지에서 그 삼성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기사를 일단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 경제면이라고 하는 그 B면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 조선일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6건이에요. 그리고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경제면 기사를 사설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한 2건 정도씩 보도를 했고요. 경향 한겨레 한국은 사설 없이 한 2-3건 정도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도량만 보면 조선일보가 제일 열심히 했어. 그러네. 네, 근데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조선일보는 보도를 하는데 X 한다고 했죠. 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동아나 중앙 같은 경우는 사설로 이걸 문제를 때리거든요. 사설, 그러니까 오피니언인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아닙니다. 기사로 때립니다. 남들은 사설로 하는 말을 대박. 얘네는 기사로 해요. 어떻게 했지? 먼저 삼성 스마트폰 제조 라인 공개하라는 고용부라는 기사를 내는데요. 4월 6일자입니다. 그냥 이거는요. 영업비밀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가 삼성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공장의 생산 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화학 물질 등 영업비밀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정부가 일반에 공개하기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기사에서 영업비밀이 담긴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자기가 네.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킨 주체는
삼성이 영업 비밀을 공개하려고 정부가 해서 논란을 일으킨 거야라고 리드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예. 그 공개하는 보고서가 영업 비밀이라고 자기가 얘기해줬어. 아, 법원은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데 아니라고 이미 판결된 거를 자기가 기사에서 그냥 쭉 쓰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잖아 뭔지. 지금 우리 처음 듣는데 다 얘기를. 그렇죠. 아 그럼 영업 비밀이었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있는 거죠. 사람 입장에서 근데 영업 비밀은 공개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미 영업 비밀이잖아. 비밀을 왜 공개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조선일보 말장난이잖아. 세금 폭탄 말장난과 똑같은 겁니다. 영업 비밀을 공개하라고 했다. 네, 그리고 이 기사에는 말미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경쟁사로서는 핵심적인 운영 노하우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어 전쟁터에서 우리 무기 종류와 실탄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셈이라는 삼성전자 측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아, 일부러 바보같이 읽은 거 아닙니다. 네, 반면에 그 보고서를 공개를 왜 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이 이걸 자꾸 요구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른 기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고용노동부 때문이래요. 이런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고 뭐 파란이 일고 있고 삼성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다 그 패턴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은 좋아. 그러면 공개는 해도 돼. 공개는 하는데 당사자, 피해 딱 당사자한테만 공개를 해야지. 그거 가지고 언론에다가 하면 안 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되는 게 싫으니까. 당사자만 딱 봐서 그 자리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 법원 자료들도 복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가서 그냥 보는 거야 눈으로. 열람만 하고 웬 자료를 밖으로 빼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고. 그래서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형태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다 공개하면 이제 언론도 누구나 다 정보 공개하면 뭐 다 본다는 거죠. 온갖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문제 제기하면 피곤해지죠. 네. 적극성을 가진 피해자만 가져가라는 얘기. 가져가라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까지 다 공개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실예시로 JTBC 취재진이 그걸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오케이가 된 게 있다. 이거 맞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JTBC 말해야지. 지금 네. 조선일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도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삼성이 얘기해줬겠죠. 그죠. 근데 애초에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특정해서만 공개를 하는 거는 사실 이 작업 환경 전반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감시를 하고 그래서 어떤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하고 좀 어긋나죠. 그러니까 정보 공개는 그냥 다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공개가 됐을 때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리고 법원도 계속 얘기하지만,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도 다른 보도에서 얘기합니다만 핵심 정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주를 준대요. 또 일부 부분을. 그러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뭐가 핵심인지를 니네가 증명하는 게 우선인 거지 그렇게 우길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안 해주죠. 이런 보도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조선일보가 4월 12일자는 사설도 하나 또 냅니다. 그러니까 기사로 하다가 역시 사설도 한번 내줘야지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실업률 17년 만에 최고, 거꾸로 일자리 대책 중단하란 신호라는 그 사설인데요. 다시 삼성 관련 고용노동부 행태를 비난을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삼성 산업기밀에 속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정보 공개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요. 동아일보, 중앙일보도요. 사설 기사로 이런 판들기에 합류를 했는데 그냥 보도량이 좀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내용 반복이다. 네, 읽어드리기도 싫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의 보도자료 같은 느낌이었다. 네. 반면에 한겨레 경향신문은 좀 많이 다릅니다. 경향신문은요, 애초에 이 판결이 나왔을 때 이거를 처음 알린 단독 기사를 냈던 신문이기도 하고요. 고용노동부 그 보고서 공개 결정 이후에도 계속 삼성 측이 이렇게 이걸 계속 왜 기업 비밀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줍니다. 방송사 같은 경우는요, JTBC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이 저녁 종합 뉴스로만 카운팅을 하면 단 한 곳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잘 모르는 게 그러게. 아무리 뉴스를 봐도 안 나온다니 JTBC 안 보면 이거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삼성 그렇게 열심히 파고 있는 SBS도 안 했어요? 영권입니다. 네. 뭐 다른 걸 파고 있으니까 뭐 그런가 싶긴 한데요. 어쨌든 이 지금 이슈가 이거는 2월부터 사실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최근에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가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주목하지 않는 이슈인 거죠. 근데 지금 JTBC가 다뤘다는 건데 얼마큼 다뤘나요? 저녁 종합 뉴스 기준으로만 해서는 3.5건이에요. 저희가 단신은 0.5건 처리를 하죠. 근데 어떤 단신이었냐면은 그 판결 당시에, 그러니까 2월 1일 날 나온 판결 당시에, 그러니까 단신으로 처리해서 그 소식을 그래서 전달한 거예요. 전달했군요. 근데 이것조차 한 방송사들이 없는 거죠.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 환경 측정 보고서를 법원 판결에 따라 유족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정도를 본 것으로 산업 재해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공개 결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게. 직업병 그 환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건데. 그쵸? 그게 이게 이런 관련 처음으로 이런 그러니까.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상징적인 것이고 이게 다른 보도들을 보면 좀 아시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삼성처럼 이렇게까지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라는 게 계속 소송을 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공개 안 하겠다. 막 항고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법적으로 계속 유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삼성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삼성만큼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삼성은 봐도. 사실은 예전에 지금 고용노동부가 바뀌어서 그렇지 고용노동부 쪽에 변호사를 삼성에 대줬잖아요, 원래. 그렇죠. 유가족들이랑 붙을 때 고용노동부나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렇게 유가족들이랑 산재 판결 관련해서 붙거나 할 때 정부 측 입장의 변호사가 삼성에 대준 변호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족인가 그 영화 보면 나오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삼성이 얼마나 집요하게 했는가. 이거를 안 하려고 보상 안 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그 유족들 그 직업병 그 유족들 혹은 뭐 당사자분들의 정말 지속적인 노력으로 여기까지 그 정보 공개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단신으로 그 소식을 전한 다음에 4월 들어서도 계속 유해물질 보고서 공개 법원 그 판결이 나왔는데 왜 아직도 안 될까에 대한 리포트들을 쭉 냅니다. 특히 그 삼성이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그러니까 보고서 공개 결정이 된 사안까지 맡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로 하는데요. 피해자들 이때 이제 멘트가 이렇습니다. 지난 2월에는 법원이 관련 보고서가 직업병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라면서 공개하라고 판결을 했죠. 그런데 삼성 측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못하도록 요청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병든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정부와 법원에 이어서 이제 권익위 결정까지 기다려야만 하게 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게 몇 년입니까? 그러게요. 같은 날엔 인터뷰도 하는데요. 누굴 인터뷰하냐면 반올림의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네. 그러면서 왜 정보 공개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삼성 측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조목조목 짚습니다. 또 다음 날에는요. 이건 꽤 흥미로운 기사인데 권익위 삼성 작업 환경 보고서 비공개 결정이라는 기사 안에서요. 그 결정에 참여한 권익위 소속 행정심판위 상임위원 3명 중에 1명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다. 네, 이 사실을 진짜? 지적합니다. 네, 어제 뉴스룸에선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장 내 유해물질 성분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권익위에 신청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열린 행정심판위 회의에서 위원들이 이에 동의했고 보고서 공개를 막는 집행정지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내린 위원 중에 삼성 임원 출신이 포함돼서 논란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결정에 참여한 행정심판위 상임위원 3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임위원 A씨는 97년 삼성생명에 입사해 이듬해 삼성전자로 옮긴 뒤 2007년까지 계열사 임원으로 일했습니다. A씨를 위원회에서 빼야 한다는 내용의 기피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했거든 권익위가 그렇게 꼼꼼하다 결정하게. 꼼꼼해. 네네. 진짜. 그럼 다른 방송사들은 아예 안 했느냐? MBC 같은 경우는 저녁 종합 뉴스는 아니고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단신 정도로 이 사안을 언급을 해주고, 그건 뉴스 콘서트 이세옥의 한마디 이 코너에서 이제 이 작업 환경 영업 비밀이라는 삼성 측 주장을 좀 비판적으로 다루긴 합니다. 근데 KBS와 SBS는 방송 보도 없이 그냥 온라인 기사로만 관련 소식을 좀 전했고요. 아 근데 방송사가 온라인 기사 하는 거 뭐 쳐주면 안 돼, 그렇죠? 제가 왜 자꾸 이걸 얘기를 하냐면 그것도 안 해. 그 온라인 그것도 안 보도조차 안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왜 차별점을 그래. 주기 위해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TV조선 채널의 MBN 요 3총사는 온라인 기사로도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아유 진짜. 네, 방송사들이 거의 이제 삼성 대변인 역할 계속 하고 있다. 여전히 온갖 이슈에서, 그러니까 한 이슈가 아니라 온갖 이슈에서 여전히 계속 이러고 있다라는 상황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댓글 읽기로 한번 가볼까요? 네! 댓글을 쭉 보니까요. 순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댓글이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내가 영어를 못 읽는 게 아닌 것 같은데 JS 온림 패스?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네. 제가 볼 때는 제이슨 림. 아 제이슨님. 제이슨님. 제이슨의 믿음이라는 뜻인가 보다. 뭐 그런 거. 그럼 내가 제이슨님 페이스라고 읽으면 돼? 틀리면 어떻게? 틀리면 다시 읽어야지. 네. 닉네임 저희가 마음대로 읽겠습니다. 제이슨님 페이스라고 쓰신 분. 네. 자기 댓글인지 이제 모르시는 거죠?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써 있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무튼 나중에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달아주면 제가 그렇게 읽겠습니다. 네, 이분은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왜 순위가 안 오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해요. 항상 응원할게요. 모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순위 걱정해 주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슈리구칠님께서 매번 느끼지만 뭐 태극기가 유익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방송 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 광고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소문 좀 내주세요. 돈을 써야 돼 이거. 아이고 저희가 광고를 못해서. 네. 아무튼 조만간에 정식으로 회원가입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민원연은 100%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네. 네. 광고였습니다. 그런가요? 우리끼리 광고하면 뭐하냐고. 네. 트러스트농에서 부녀회장님의 나의 금요일입니다. 이런 날 오후 반찬까지 쓰시면 이러면서 저의 스케줄 관리를 누구셔? 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양심상 그렇게 하진 못했고요. 어제는 유민지 부장님이 겨우겨우 웃음을 참으시면서 소개해 주신 김창균 기기변경 칼럼이 금주의 나쁜 선거보도 신문분과에서 짱을 드셔서 봉봉서님이 다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네요. 미타 식구들은 미타를 듣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의혹을 제기해 주셨어요. 네, 듣습니다. 네. 전 듣습니다. 몰아서 들을 때도 있고 안 듣고 건너뛰는 에피소드도 있고 또 들을 때도 있고 한데요. 요거 위에 이렇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거는 저희가 나쁜 선거보도 그 칼럼으로, 그러니까 나쁜 선거보도로 다시 순위를 매겨서 뽑고 있거든요. 네, 주간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혹 제기는 일부만. 저는 퇴근길에 항상 미타를 듣습니다. 역시.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빠져드는. 죄송합니다. 저는 주말에 몰아서 듣는데 건너뛰면서 들어가지고. 네. 네. 예전엔 방송 내내 세 분 모두 화나고 짜증나는 소식만 전해주시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요즘 언론계에 좋은 소식이 심심찮게 있네요. 지상파발 소식이라 더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나쁜 방송사가 MBC였던 게 작년인데 이제는 JTBC 고정이 아니라 MBC 보는 날도 많아지고 SBS 보는 날도 많아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에 배난 활동가의 낮은 목소리를 기대하겠다고 했는데 네. 월요일에는 아까 광고 드렸듯이 세월호 그 포럼 관련된 방송이 나갈 것이다. 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수요일 날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저는 분노에 찬 목소리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미량곰탱님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어제 헌혈을 하셨대요. 헌혈을 하셨는데 헌혈의 집에서 감사품으로 영화 교환권과 커피 교환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그거 시간 맞춰서 그날마다 보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민주당이 민원연이 제안한 방송법을 택했다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는 소식이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지금 그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고 있는 방송법 관련해서 민원연이 이 안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은 아니 민주당이 그걸 받았다는 내용을 어제 방송에서 아마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아무튼 민원연 최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주말인데 벌써 저는 집에 들어가 있을 생각만 하면서 가슴이 뛰네요. 바운스 하네요. 네. 네. 4월달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잖아요. 네. 네. 여러 추모하는 일들도 있고 그리고 네. 봄이 와서 또 설레는 기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말에 잘 여러 가지 복합적 감정들을 잘 느끼면서 그런 주말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월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